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이 내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 그리고 개헌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일은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개헌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 입장, 민주당 윤종군 신임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기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준비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축구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002 월드컵 축구 영웅이죠.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월드컵 예선전 준비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계 더 나아가서 스포츠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료계가 그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배분 또 집행정지 신청 어제 법원이 각하 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계획대로 대학별 의대 증원이 확정돼서 추진될 전망이죠.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법원이 이런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그 행정소송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자격이요. 네. 예. 그 의사들, 의대 교수들 또 전공의 의대생, 네네. 또 의대 예비생들 뭐 이런 분들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다 각하가 됐었죠. 네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그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네네. 법률상 이익도 법령에 근거해서 보호받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의대 증원의 문제가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의대 교수라든가 전공의들이 그런 구체적 이익,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계속 법원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항고심 사건에서는 네.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학습권.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받아 학습권이 침해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안 판단을 했는데 네네. 학습권의 침해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또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그 침해받는 학습권에 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얻게 되는 공공이익이 더 크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요.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요. 네. 대법관 회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말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네.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면택 회장이 한 말씀이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 뇌피셜 돌려갖고 한 얘기 아니에요? 네네. 저는 이 해당 판사가 이면택 회장에 대해서 무고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당연히 소송을 진행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을 이제 거래로 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통탄스럽고 이런 주장에 과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이게 오히려 의사협회와 의사협회장의 권위와 신뢰성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 뭐 이런 판결 하나로 승진되고 법조에서 뭐 그러나요? 말도 안 되죠. 예. 이건 스스로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의사들도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 전체 신뢰로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의사협회장이시면 적어도 그 사법부 뭐 이 정치 보복 수사다 뭐 이런 재판이다 해가지고 재판부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하더라도 네네. 야당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를 항상 앞세우고 이제 판결의 문제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 대법관 승진 회유 이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네네.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도대체 신청을 왜 한 겁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네. 타당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결국 예. 이게 의료계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신뢰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브리핑에서요. 소수지만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또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호소 말고요. 정부와 또 의료계 협상 테이블은 꾸려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꾸려질까? 정관 대변인. 사실 예. 2,000명에서 지금 국립대가 정원 뭐 100% 늘리지 않고 네. 뭐 50%대로 조정하면서 그렇습니다. 2,000명은 사실상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1,500명대로 떨어졌는데 네네. 그거 자체가 일단 정부가 갖고 있던 2,000명에서 일부는 좀 후퇴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의사단체들을 상대로 정원이 늘어나는 대신에 의사단체들이 그동안 수건사업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양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 권익 향상이라든가 네네. 수가 조정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병원 내 의사들 내에서 자율적인 좀 전문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의사들에 대해서 지나친 그 책임을 지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과거에 뭐 신생아 뭐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요구했었던 게 면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 예. 이런 했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의사 단체들도 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기대를 갖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어떤 얘기들 좀 나눠봤고요. 국회 관련 현안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역시 그 가장 큰 쟁점은요. 국회 운영위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가느냐 마느냐일까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원구성 협상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겠죠. 네. 뭐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고요. 지난 21대 국회 때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결국에 이 문제로 계속 대립을 하다가 법사위원장직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 넘겨주지 않으면 아예 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 해가지고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오는 상황이 초래가 됐죠. 네네. 이번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한다면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민주당이 그래요? 확고하고요. 특히 운영위원장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네. 통상적으로 여야가 적정하게 서로 존중을 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국회 구조이거나 정부가 이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협치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면 예. 어느 정도 뭐 여론에 밀려서라도 민주당도 이 협상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정부 독주에 대한 그 총선의 심판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한편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이 정부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국 대변인. 지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이요.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 다음 달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했는데 국회법 보면 41조예요. 개원 후에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하고 네. 3일 이내에 18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뭐 협상이 만약에 좀 어그러지거나 잘 안 되면 표결해서라도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만약에 표결을 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자리를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하기 전서부터 네. 엄포를 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거 상임위원회가 18개 있는데 현재대로면 11대 7 정도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다. 11대 7.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법사위나 운영위는요. 이건 뭐 국민들께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동일 정당 소속 인사가 맡았던 게요. 2020년에 네. 21대 국회 개원할 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독식할 때 말고는 없었던 예.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 소속이 위원장을 맡았던 거고요. 예. 운영위원회도 사실 2018년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영위 여당이 맡는 게 맞다. 왜냐 대통령 비서실 그때 당시엔 청와대 비서실이 상임 소관 단체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2018년에는 자신들이 했던 말은 맞고 지금 했던 말은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카드를 민주당이 내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무조건 6월 중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소수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조기현 변호사님, 네. 만약에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은 예를 들면 이거 입법 독주다 이런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국정 운영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책임을 안을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담은 분명히 예, 있죠. 예. 지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민주당이 맡게 됐을 때 했던 일성이 뭐였냐면 네. 책임감 크게 느낀다.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셨나요? 이거 대선이나 총선에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정권이 교체됐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전반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국회가 건건이 다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법사위에서 가로잡히고 가로막히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또 이 협의와 협치를 계속 중시하는 원칙을 가져다 보니까 예. 정권 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국회가 어떤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 초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석을 전반기에 독주했던 어떤 폐해가 민주당의 이 지지율 침체 대선 패배로 이어진 게 아니라 네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넘어간 이후에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 플러스 민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이 다 합해지면서 발생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네네. 독식한다고 그 자체가 뭐 민주당의 무조건 정치적 책임과 부담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네. 171석 또 조국혁신당까지 하면 범야권 192석이면 예. 그 민심을 받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뭐 18개 상임위원 다 받아와서 오. 책임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죠. 뭐. 네.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예. 갈 것 같아갖고 네, 네. 저희 당도 네.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탄생해서 이렇게 갈등이 커졌던 게 아니라 예. 전 반대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막았기 때문에 거부권이 9번만 행사된 거지. 안 그랬으면 훨씬 더 많은 이 거부권이. 민주당의 예. 입법 독주가 있었었고 거부권도 더 많이 행사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인식차가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6월에 끝내야 하긴다. 네. 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에 어떤 협상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 현안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승리한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가 싶은데 예를 들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요.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일부 강성 당원들이 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던데 뭐 탈당하겠다. 아니면 탈당했다.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뭐 지금 누가 뽑았는지 명단을 공개해라. 뭐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의원식 의장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고 예. 아마 그래서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의 글에 대해서 이 우원식
그 의장 후보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더군요.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네. 정청래 의원은 뭐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원들이 당연히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로 뽑힐 거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좀 충격도 크고 네. 좀 막 격앙돼 있어요. 지금 당원 그 게시판도 그렇고 뭐 네. 이재명 대표 팬카페 이재명 제명인에 막 여기 가보면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탈당하겠다는 것도 올라오고 실제 네네.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탈당을 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죠? 그 대안이 거기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당원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정청래 의원은 생각해서 올린 글인데 네. 곡해될 수 있죠. 잘못하면 마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의 어떤 갈등이 계속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원식 그 의원께서 거기에 제동을 건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뭐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만큼 그렇게 이 사안이 오래 갈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원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이잖아요. 그리고 예. 실제 22대 국회를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추미애 당선자와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원들의 바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섰던 추미애 네. 당선자가 국회의장으로서 한번 시원하게 싸워달라 이런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상실감, 허탈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차츰 당원들도 누그러지고 동의할 거고 뭐 실제 의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내면서 차츰 뭐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거로 봅니다. 뭐 상대당이지만 네. 일부 이 민주당 권리 당원분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예. 이런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과연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었던 있었는가? 거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중 플레이 했던 거 아니냐? 이중 플레이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하면서 네. 사실 또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는 게 이재명 그 대표 본인에게는 더 유리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른바 이후 제추. 이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원식을 통해서 요새 뭐 많이 생겨 신조어가 추미애를 미에로 제압했다는 건데 하위바부터 예. 이게 당심은 분명히 당원들의 당심은 예. 분명히 추미애 당선인에게 있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됐었을 때에 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얼마나 민주당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협조적인 국회의장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네네. 분석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 명확한 뜻은 뭐 이재명 대표만이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동안 좀 언론 기사에서 보기 뜸했던 분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영국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얘기인데 이번 주 일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자 일시 귀국한다고 하는데 단순한 일시 귀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에 대한 어떤 견제 역할을 김 전 지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박지원 당선인이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해줘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역할론을 언급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우선은 이 역할론에 있어서의 가능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대 해석하고 있는 확대 해석하고 있는 예. 건가요? 김경수 네. 전 지사가 뭐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행보를 지금까지 해온 적도 없고요. 주변에서 가까우신 분 얘기도 조만간에 어떤 정치 네네. 행보를 하겠다고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불확실하잖아요. 사면 복권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그런 방식으로 바로 또 정치에 복귀한다 하는 거 민주당 내에서 흔쾌히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부분도 있고 다만 네네.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당에 지금 22대 국회에 꽤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과 한번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제는 역시 사면 복권이고 네. 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면 복권 해줘야 된다는 뭐 박지원
당선자 이런 분들의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예.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이 나오는 것은 좀 너무 이르러 보입니다. 정광재 대변인 지금 김 전 지사 잠깐 얘기해드리면 그 과거에 드루킹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으로 네. 복역하다가 2022년 말이죠. 특별 사면은 됐고 복권은 안 된 상태고요. 복권. 네, 그러니까 근데 지방 예 그렇죠. 피선거권이 예, 예. 없는 상태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선거랄지 향후에 뭐 가까운 대선은 출마할 수 없는 상태긴 해요. 네. 뭐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어쨌든 혹시 윤 대통령이 협치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라도 이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건 좀 어려울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미 사면은 됐는데 네네. 대부분 그 대통령의 행사는 사면 복권은 네. 그 주 목적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5.1 그 12.12 쿠데타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뭐 그 일당들에 대한 사면 복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 잠재적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 네. 좀 어떻게 꺼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복합적인 아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복권 여부 또 뭐 어떤 역할론 여부 이런 거는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에 추도식에 참석해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윤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들하고 만찬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권이나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의견이 야당과의 협치 조성 기류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요구권 대통령 거부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이거를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쓰시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대통령 거부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건 맞지만 네. 지금 한 2년 동안 너무 남발됐다는 비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이번 총선 민심에 반영된 겁니다. 네. 근데 제2요구권을 향후에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라고 주문하신다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겠다고 지금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22대 국회를 보시는 시각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네. 총선 민심을 전혀 수용하실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강대강 대치 계속할 것 같고요. 검찰 인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검찰권을 앞세운 야당에 대한 압박도 계속할 것 같고요. 예. 국회에서도 대화나 협치의 여지를 스스로 지금 차단해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광 대변인 네. 뭐 얼마나 더 이걸 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뭐 22대 국회가 예. 지금 소수 여당 체제 뭐 불가피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당선된 분들에 대한 뭐 아까 격려 차원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삼권 분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당선인에게 얘기했다고 보고요. 네네. 이게 뭐 협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하면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의 기본 입장과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뭐 안철수 의원이랄지 뭐 김웅 의원이랄지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정관 대변인. 지금 이탈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크다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할까요? 이 당내 분위기는 예. 이탈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것은 이미 굉장히 수차례 우리 정부나 정당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네.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네네.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면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시 특검하자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특검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네. 삼권 분립 그러니까 수사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입법부에 넘겨주는 직무유기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보다는 네. 이게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 소속 정당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탈표가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기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그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에 참석하면서 153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하던데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는 외교 행사는 뭐 국익도 있고 상대도 있고 뭐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줬고요. 하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좀 비판하고 계신 거죠? 검찰 예.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직후부터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뭐 하는 거 할 수 있죠. 네. 근데 꼭 왜 이때야만 됐죠? 그 이전에도 정상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고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이 대거 교체가 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적극적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본 이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교체된 직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이 문제가 된 사안들이 다 끝났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비판을 해왔던 것인데 정말 그렇다는 게 확인되는 행보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런 장면들 때문에 결국 수사 결과는 뻔히 예측이 보이고 결국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뭐 대통령실에서 일단 그 설명을 했으니까 의견은 좀 가름을 하고요. 마지막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서 책을 회고록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인데 근데 이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고 해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절실하게 설명했다는 건데 두 분 의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광 대변인.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무력 사용을 헌법에 명시한 정권인데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이 기사의 댓글 몇 개를 좀 봤더니 네.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다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아, 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삶은 소 땡땡땡 정도 할까요? 아니 네네. 뭐 근데 그게 네, 뭐 네. 워낙 그 용어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 쓰였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의 선의만 믿어서는 우리가 뭐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네, 이게 네. 지난 뭐 수백 년간의 역사에서 비롯됐었던 건데 지나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대했던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에서 썼잖아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회담에서 배제시켰다. 네. 왜냐?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하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 용인하더라도 예.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양보하고 굴욕적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규 변호사 한 30초 정도 들어볼게요. 이 회담 당시에 2019년, 20년도에 전체 과정을 봐야 되죠. 전체 과정을 봐야 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동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던 뒷얘기를 지금 책에 써놓으신 것 같은데 네. 북미 관계에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 핵의 폐기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촉이 있다가 이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하면서 하노이 회담인 노틸 이후에 급격히 경색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으로서 체제가 보장되는 약속을 받는다고 하면 핵을 굳이 갖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던 거죠. 네네. 이 그 국제 정세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들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알겠습니다. 오판했다, 그때 낭만 온정적으로 사고했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면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휴게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총 27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죽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죽전 휴게소에서 판교 분기점, 더지나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각각 8km씩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까지 1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비봉에서 용담 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막힙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춘천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중원 터널 내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고요. 해병대원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네. 원내 대변인 맡게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네. 민주당 내에서 원내 인사를 대표해서 대변인으로서 특히 어떤 부분에 목소리를 좀 높이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네. 드러난 국민들의 어떤 분노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 네. 이런 것들을 먼저 22대 국회가 잘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정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22대 국회가 AI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잘 구상하고 설계하는 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이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인데요. 오늘 전야대 행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대변인님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 분들 모두 광주에 모여 계신가요? 예, 저도 지금 전야제 행사장 근처에 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민주 대행진이 있고요. 네. 저녁에는 이제 전야제 문화제가 있고 공식 이제 참배 국가기념 행사는 내일 10시부터 5.18 묘지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 모두 이제 광주에 집결한 그 의미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지금 올해 이제 44주년이고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2년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가 수년 동안 이제 논의가 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저런 좀 이슈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역시 네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알고 있는데 이 원포인트 개헌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뭐 저희 민주당 입장은 논의가 아니라 네네. 오래전부터 이제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당 입장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전신 정당들이 보면 네네.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문제지. 저희 입장에서야 뭐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한다고 하면 네. 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예. 저희가 이제 87년 이후에 뭐 40여 년 동안 개헌을 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토 조항이라든지 이제 변화된 사회상에 맞는 국민 기본권의 문제, 또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합의가 되지 않는 영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원포인트 개헌 논의 과정에서 네. 얼마나 이제 합의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죠. 예.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네. 막상 개헌 논의의 문이 열리면 그동안 이제 누적돼 왔던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시민사회나 이제 각계 사회 각층에서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역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개헌 이야기 나온 김에요. 오늘 조국혁신당도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4년 중임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담은 이 개헌 필요성도 언급하셨는데 이것들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한 것은 뭐 네. 저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찬성을 해왔었고요. 네네.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그 5년 단임제를 한 것은 네. 뭐 모든 국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군부 독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왔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5년 저 단임제를 해왔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4년 중임제 이런 것은 많이 이제 일반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의식이라든가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4년 중임제가 되어도 이제 충분하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요구권 같은 경우는 예예. 저희는 뭐 이제 아직 당론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네. 얼마 전에 윤호중 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중진 의원을 대표해서 그런 것도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셨지만 말씀하셨죠. 예,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거부권이 총 66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은 이승만 정권에서 4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5건. 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이후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7번, 노무현 대통령이 6번, 네. 이명박 대통령이 1번, 박근혜 대통령이 2번,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만 보면 16번에 불과한데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만에 지금 9번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예, 이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독재를. 예예. 이것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당내에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여당에서는 말이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유상범 네네. 의원은 헌법 정신을 지금 의회 다수의 힘으로 말살하겠다는 의회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예. 제가 앞에서도 이제 그 사례를 불러드렸지만 네. 이 상황이 의회 독재겠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국민 상식적인 눈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의회 독재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합리적인 민주적 통제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요 숫자만 봐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을 보면 네네. 더 심각하죠. 양곡관리법 이런 것은 이제 농민들 쌀값 안정을 위한 법이고 간호사법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예, 그 최혜병 그 특별법,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막 그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국민들 뭐 6대 4 이렇게 뭐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원들에 대해서도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것이 대통령 독재이지 그것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의회의 당연한 권리를 네.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의회 독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 상식의 눈으로 봐도 진실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해병대원 특검법 말씀하신 김에 이 질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 대변인님 포함해서 민주당의 초선 당선인 분들이 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 그러니까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 농성 날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은 네. 계속 하시는 거고 예. 대변인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네. 왜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 5월 2일 날 이제 국회에서 예. 그 최혜병 특별법이 이제 이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뭐 저희 이제 당선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4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예. 어떤 그 당선 인사 네. 열심히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감사 전화도 드리고 네네. 행사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 5월 2일 날 이제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이제 재의결되고 나서 예. 언론의 기사에서 나눈 거 보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막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갖고 국민 상식에서는 네네. 22대 총선에서 그토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격동을 겪고 나서도 또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상적인 그 당선 감사 인사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22대 당선자들께서 선거 때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최혜병 특검법 하겠다. 예예. 이 약속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산될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감사 전화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좀 자기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22대 당선자 초선 당선자 70명인데요. 예. 이분들한테 이제 그 좀 이렇게 함께하자. 예. 카톡 방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 총선 때 이런 거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했는데 네. 이게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라도 먼저 나서서 행동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 선출 아직 임기를 시작은 안 했지만 선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 대통령 그 기자회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적어도 어떤 수정 제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총선 민심도 봤으니까 대통령도 네네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이제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저희가 5월 10일 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제 비상행동 선포식을 하고 천만 논성을 시작을 했는데 예. 불과 뭐 반나절 전에 이제 그 5월 10일 날 10시에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네네. 70명 초선 당선자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한 40여 명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저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도 과반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예. 아주 압도적인 다수 그 초선 당선자님들이 지금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예.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네네. 그런 얘기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기 시작 전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 당선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행동을 하는 거는 실력 행사에 들어간 거 아니냐. 또 당내에 일사불란한 행동을 주문했던 이재명 대표가 초선들의 군기를 잡는 것인가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초선들이 그 예. 군기를 잡는다 이런 기사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당선자들에 대한 좀 일종의 좀 모욕감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제가 네. 이제 그 당선되기 전에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중앙당 당직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예예. 그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전략기획국 이런 데서 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정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사고가 늘 좀 이렇게 익숙해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국 상황을 보면서 지금 초선 당선자들이 아까 이제 장애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저희는 아직 뭐 국회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아직 뭐 저희가 거리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해서 21대 국회에서 결자 해제해달라. 예. 라고 하는 초선 당선자들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예.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웅 의원 또 안철수 의원까지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네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알려져 있고요. 네네. 앞으로는 그럼 전개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초선 당선자들 입장은 예. 22대 국회까지 안 왔으면 좋겠다. 와서도 안 되는 문제다 이것은. 예. 국민들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21대 국회에서 결자 해제해달라. 네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서서히 좀 이탈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예, 구체적인 어떤 표결 상황, 지금 김웅 의원님하고 안철수 의원님도 다시 오면 이제 찬성하겠다라고 네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재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뭐 당선이 안 되시거나 또 아예 이제 컷오프됐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예. 네, 그분들께서도 어떤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따가운 민심을 분명히 이제 목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분들이 이전과는 달리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해주시면 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재해결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천 혹은 낙선되신 분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광주에 계시니까 다시 이런 관련 질문 좀 여쭤보죠.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하고요, 또 천하람 그리고 이주영 당선인 세 분이 그제 5.18 묘지 참배를 했는데 꽤 화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해에서 가져온 국화 한 1,000송이 가까이를 7시간 반 동안 5.18 묘지에 가서 995기의 비석 일일이 닦고 네네. 또 헌화를 해서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이런 것이 화제가 된다는 것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씁쓸하세요. 예, 네. 5.18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이런 네. 것은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이상의 예우를 받아야 될 분들이죠. 예예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걸 안 하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좀 씁쓸한 면이 들고 네. 그 국민의힘에서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해주신 거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더욱 국민들 보시기에 흡족하고 좋으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예, 예.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네. 입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저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있을 때는 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사죄의 절도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네네. 또 보수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면 또 5.18에 대해서 망언하고 이런 사람들조차 징계하지 않고 네. 이런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5.18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있느냐 예.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렇게 하신 네. 건 정말 잘하신 일이고 예예. 국민의힘도 하루빨리 정확한 당론으로 어떤 재론의 여지 없이 네. 5.18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리는 그런 좀 역사의 대열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30님께서요. 5.18 민주화 운동 아픈 역사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5.18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 주셨고요. 대변인 근데 이게 민주화 네네. 운동 관련해서요. 민당에서는 네네. 지금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이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신데 그런데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국가보훈부는요. 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 기준이 모호해서 이게 차후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이른바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신다면요? 본질적으로는 예.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법안에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법이 제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예. 공공기관 뭐 특별 채용 문제랄지 주택 어떤 장기 저리 대출 문제랄지 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겪어보지 않고 옆에서 이런 사람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네. 민주화 운동하면서 정말 하나의 그 개인도 파괴가 되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네. 친척들까지 엄청나게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삶의 조건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예우를 하자. 예. 라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반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이제 진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이제 연로해 주시고 자꾸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공공기관 이제 채용 문제랄지 주택 대출 문제랄지 이런 거 다 이제 지금 삭제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의료비 지원, 양로시설 지원 요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요거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심사 기준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네. 저로서는 이제 당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의 어떤 실체에 대한 역사적 성격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네네. 그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네네. 대변인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요. 네네. 약간 네. 향후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검과 또 방탄 국회가 될 것인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 또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사항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도 뭐 당선인으로서 이제 협치가 됐으면 좋겠는 생각은 당연하죠. 예. 그러나 이제 협치가 되려면 그 이제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네. 이것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네.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은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독주해왔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 네.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언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반영해서 대폭적인 어떤 국정기조의 전환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야가 국회 의사당에서 협치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어떤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마음, 반성의 마음, 또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협치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협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저희 민주당은 꿋꿋하게 22대 국회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예. 정확히 반영하고 관철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예. 22대 국회를 운영해 갈 것입니다. 네. 역시 원내 대변인답게 시간 1분 딱 지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준규는 오늘도 잠든 엄마의 가슴에 가만히 얼굴을 기대봅니다. 엄마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늘 습관처럼 확인하는 준규. 오랜 시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올해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요. 폐와 임파선, 뼈와 치아까지 암이 전이되어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준규 앞으로 나오는 정부 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앞으로의 치료비가 두렵고 암담하기만 한 두 사람. 오늘도 학교를 결석한 채 아픈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 16살의 준규는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엄마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준규의 간절한 마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과 휴일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강한 자외선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15도, 세종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 내륙은 30도 가까이
가까이 올라서 대구 29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 28도, 대구 31도 등으로 내일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에 머물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온 오존 농도가 높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쪽 지역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안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300km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북측에 지뢰를 매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상임위 배분 등 국회 개원 절차를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 독주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때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네 번째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올림픽 축구는 40년 만에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A대표팀 감독직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석 달째 공석이고요. 이렇게 여전히 새 감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열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은 또 임시 사령탑이 맡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대한민국 축구계와 축구협회 어쩌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휘청이는 지경에 왔을까요? 오늘은 우리 축구계의 현 상황과 나아가서 축구 저변을 통해서 본 우리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냉정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02 월드컵 영웅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위원님, 요즘처럼 대한민국 축구계와 축구협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질타나 우려가 큰 때도 자 있었나 싶은데 관련 말씀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하고요. 우선 최근 축구계 전반에 대한 상황 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뭐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 많이 있고 네네. 말들이 많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소통이라는 생각이 소통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네. 대한축구협회와 지금 이제 축구를 사랑하시는 이 팬들 사이에 이 불신의 장벽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팬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고 예. 또 이제 팬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하든지 그것이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협회가 소통을 통해서 팬들과 이 신뢰 관계를 지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해야 되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여쭤보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천천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협회와 팬들 사이에는 그 언론이 있는데요. 언론이 있죠. 그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 협회가 이 언론과의 어떤 관계에서 네.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그 책임은 저는 축구협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행정은 네.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려면 첫 번째는 모든 행정이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행정은 반드시 공개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행정을 했을 때 그렇죠. 팬들이나 또 언론에서 하는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협회와 그다음에 이 언론과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결정적으로 이 협회와 이 한국 축구와 네. 그다음에 이 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언론이 이 협회와 불신이 생기면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지금 이제 언론이 믿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또 때로는 축구협회에서 모든 거를 적시에 다 공개할 수 없는 사안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을 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협회가 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고 네.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어느 정도는 좀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소통이 이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룰 때 팬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협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비판받을 일이 비판받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은 비판받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지금 정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불필요하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이 언론과 팬들과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뭐 축구 대표팀, A 대표팀 감독 특히 어느 분이 오실까, 어느 분을 모시고 있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제가 개념을 잘 몰랐어요. 대한축구협회 이 감독을 어떻게 보면 좀 선정하는 분은 기술위원장 아니면 뭐 전력강화위원장 어느 분이 이런 거를 좀 총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전력강화위원장님께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또 23세 또 연령대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이제 남자 여자를 동시에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말 여러 하시네요. 팀을 지금 이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전력강화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A 대표팀뿐만 아니라 유소년까지도 그리고 여자 축구 대표팀까지도 모든 관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그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황선홍호의 예를 들면 황 감독의 실패나 클린스만 전 감독의 실패처럼 이 A 대표팀 감독이 실패하면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인과관계는 어떤가요?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 나라의 축구의 꽃은 역시 뭐 국가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가대표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미래의 국가대표인 유스 선수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이 기술위원장이 이 남녀를 통틀어서 연령대별 정말 여러 팀을 맡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이 A 대표팀에서 이제 성적을 못 내면 무조건 이제 기술위원장이 책임을 져라. 나는 이제 이런 걸로 갔을 때 예. 과연 이 예산 투입이 네. 미래의 국가대표인 뉴스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가. 오히려 이 언론이나 팬들이 단순하게 그 여러 팀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A 대표팀 성적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 경질을 요구할 경우에 네네.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나라의 축구를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성적을 예. 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성적을 내야 되지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선수들만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장은 그 감독의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 네네. 미래의 자산인 한국의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단순히 이제 그 모든 거의 뭐 100%가 다 이 국가대표팀의 성적에만 맞춰지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이 전력강화위원장도 국가대표 성적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연령대별 이 지도자들이나 또 여자 축구라든가 유소년 축구에는 네. 등한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좋은 감독을 어렸을 때부터 발굴하고 그 발굴된 그 지도자들을 17세, 19세, 뭐 20세, 21세, 23세를 통해서 네. 키워 나가면서 좋은 감독을 만들어내고 또 이 좋은 감독이 아주 지속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좋은 선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 투자하는 것보다 예. 좋은 감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 때마다 이렇게 전력강화위원장을 그만둬라라고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면 네네. 그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죠. 그 말씀은 제가 한번 해석해 보면 어쩌면 한 나라의 축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A 대표팀 감독 결과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맡기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 또 결과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그 과정의 시간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축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3세 이하랄지 19세랄지 17세 유소년이랄지 이런 축구 저변까지 지금 혼란을 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감독이 갑작스럽게 이제 해임이 되게 되면 네네.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새로운 감독을 찾느냐고 이제 동분서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급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기술위원장이 항상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감독이 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급변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황선홍 감독이 불과 몇 달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 예선에서 갈수 없게 됐잖아요. 통과하지 네. 못하면서 바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처럼 네네. 감독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독이 아무리 어떤 팀을 잘 맡고 있어도 이 기술위원장은 이 전력강화위원장은 예. 항상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에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김은희님, 우와 이영표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0933님, 이영표 해설위원은 왜 안 늙으세요 하시고 해피럭키님, 요즘 선수들 팀워크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 요즘은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팀워크 뭐 제가 일단은 제가 선수 생활했을 때는 팀워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4강까지 갔죠.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지금 2011년인데 뭐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요즘에 왜 안 좋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제 13살이라는 그 세대차를 이제 그 세대차의 간격을 제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요즘에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축구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많죠.
이 한국 문화보다는 이 유럽 문화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각도로 이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서 자란 선수들을 이제 그 각도로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각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한국 문화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데 뭐 그것을 뭐 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선수도 뭐 선수들도 이 어떤 이 조직의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지만 또 우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란 선수들의 어떤 생각도 좀 이해하려는 노력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소년과 청소년 스포츠 얘기를 잠깐 언급한 김에 이런 말씀 여쭤볼게요. 위원님은 선수로서 그리고 구단의 대표이자 행정가로서 또 축구협회 관계자로서 정책도 추진해 보셨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이 축구도 농구도 배구도 아닌 여자 핸드볼 대표팀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단순히 실력 부족이 아니라 유소년이나 청소년기에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이 스포츠에 대해 손을 놓은 부분이 본질적인 원인이 아닌가. 위원님은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저는 뭐 교육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이 교육은 한 인격이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저는 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같은 반 아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친한 짝꿍이 내 반의 내 짝꿍의 고3 아이들이 수능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고 내신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시험을 잘 보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내 친구가 못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서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우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축구는 내가 잘해도 내 동료가 못하면 제가 지는 거예요, 우리 팀이. 그리고 제가 못해도 내 동료가 잘하면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동료가 내 친구가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내 친구가 동료가 잘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축구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이 교육을 이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이 성품과 이 온전한 이 마음을 동시에 기르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질문 먼저 여쭤볼게요. 태어나서 생애 주기 동안 이 스포츠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 예전에 KBS에서 명견말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간 곳이 뭐냐면 그때 이제 어떤 거를 제가 리포트를 했었냐면 선제적 복지라고 해서 스포츠에 1달러를 쓰면 의료비 3달러가 절약된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복지는 어떤 경험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픈 사람을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준다라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었잖아요. 선제적 복지의 개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지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해 주는 것.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해 주는 것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운동을 하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 1달러를 쓰면 의료비 3달러가 세이브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캐나다에 있는 소프트볼 그 시니어 팀에 갔어요. 그 노인분들이 이제 남녀 모여서 소프트볼을 하는데 소프트볼은 한 2시간 정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 3-4시간 동안 커피와 샌드위치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신체적인 건강보다 이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죠. 뭐 고독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저는 봤고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만나기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와서 이 팀에 들어오면 그 사람과 같이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수 있는 형성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네. 스포츠에 쓰는 돈은 결코 안 깝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가 뭐 600조가 넘는 예산에서 실제 문화체육부에 쓰이는 예산이 8조가 좀 넘는데 그중에서 3조 5천억에서 4조는 그 시설 관리 인건비 고정비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이 문화체육에서 한 4조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고 실제로 문화와 체육을 나누게 되면 그것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체육에 2조밖에 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육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이 엄청난 영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체육에 투자하는 그 노력과 열정은 너무나 미비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함께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가 주는 정말 큰 가치. 근데 이걸 좀 돌아보면 지금은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커온 우리 학생들이 어쩌면 지금 스포츠 경기 성적에만 목을 메고 있는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기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점점 그 스포츠를 해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하지 않는 도전하지 않는 그리고 만약에 국가대표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소위 뭐 돈을 못 버는 스포츠에는 더는 희망이 없다. 그 결과가 지금 파리올림픽에 지금이 현실로 오고 있다. 이런 전개로 해석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년 후에 어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는 한 30%의 스포츠는 이제 20년 후에 더 이상 이 스포츠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더 이상 선수들이 어렵고 힘든 스포츠를 하지 않고 또 이제 새로운 스포츠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고 모든 구기 종목이 다 탈락을 했는데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적인 문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나마 축구는 지금 현재 한 20년 15년 동안 늘어나지 않고 그냥 유지만 되고 있는데 있어요. 다른 스포츠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작 뭐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농구 선수들이 15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엘리트를 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혁신적인 이 행정적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이 엘리트와 학교 체육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벽을 걷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군가가 축구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거의 다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중간에 운동을 하다가 절대 축구로 운동으로 넘어오지 않고 운동하는 아이들은 공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벽을 허물어주면 운동을 하다가 나는 운동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중학교 때 얼마든지 공부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친구, 학교 체육을 활발하게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재능이 있으면 다시 또 와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서 완전히 인프라를 정말 대폭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100명에서 1명을 뽑는 거하고 10만 명에서 1명을 뽑는 거는 선수의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의 고시엔 같은 경우에 4,200개의 야구팀이 출전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엘리트 팀은 2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00개는 학교 체육이에요. 그런데 오타니라는 선수가 학교 체육에서 재미로 이 야구를 하다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서 바로 이 엘리트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은 최근에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자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어렸을 때부터 마라톤을 했었는데 엘리트 선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라톤이 좋아서 꾸준히 선수는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연습한 거죠. 그리고 결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우승을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 엘리트 스포츠하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 엘리트 스포츠와 이 학교 체육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서 통합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뭐 28년, 24년이 아니라 28년, 32년
계속해서 올림픽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81님 저는 조기 축구 나가는데요. 축구 1시간 뛰고 나머지 반나절은 막걸리 마시고 논답니다. 이것도 좋은 거겠죠 하시고요. 7910님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은 학생들의 인성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정부가 더 지원을 하면 좋겠네요 하시고요. ASDF님 고교 여자 농구도 선수가 없어서 기권하더라고요 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축구 얘기와 좀 연관 지어보면요. 그러면 A대표팀의 결과만 두고 책임을 지라 이런 문화로는 축구 발전이 어렵지만 그래도 축구팬 입장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뭐 비판을 하거나 사퇴 요구를 하는 건 흔히 있었던 일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요구 자체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팬들에게는 스포츠를 보고 비판하거나 사퇴를 요구할 권리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있는 일이고요. 다만 저는 이 팬들과 언론 그다음에 이 협회 혹은 그 축구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팀 내에서 뭐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한 팀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난과 비판이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라는 개념 밖에서 거의 적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떤 형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아쉬움이 있고요. 논리를 가지고 정말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정말 저는 이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일이지만 지금 뭐 제가 이 본질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본질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왜곡되이 팬들에게 전달되고 그 팬들이 그 사실하고 상관없이 어떤 비판을 하는지를 제가 이 보고 있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에서 이제 몇몇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냥 사실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유튜브나 몇몇 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아주 단편적으로 접하는 팬들은 그냥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또 이제 비난에 동참하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되네요. 그것이 이제 악순환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행정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동시에 이 언론이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팬들이 왜곡된 시선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축구협회는 이 소통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4790님 요즘 선수들 젊은 선수들 개성이 참 강하죠. 이런 개성을 하나로 잘 묶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시는데 뭐 관련해서 당면한 현안 중에는 당장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인데 지금 A대표팀 감독이 공석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임시 감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9월 최종 예선에 맞춰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정식 감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빠르게 해야 하지만 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아주 지금 이제 현재 뭐 당장 6월 달에 이제 A매치 경기가 있고 또 당장 이제 감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빠르게 감독을 선임해야 하지만 만약에 빠르게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 선택이 또 잘못되면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한국 축구가 이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지만 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늦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분을 모셔오는 게 먼저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는 감독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8067님 외국 감독 부임에도 한국 축구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고요.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야 하시고요. 2081님 꼭 외국에서 대표팀 감독을 영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하시는데 위원님 그러면은 뭐 최근에 캐나다로 간 마쉬 감독을 뭐 놓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감독이 와야 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뭐 마쉬 감독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놓친 적도 없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쉬 감독은 제가 이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팀에 있을 때 캐나다의 몬트리올의 감독이었어요. 상대팀 감독. 그래서 이제 상대팀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미 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도 상당히 그
뭐 경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력을 쌓았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감독들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이 오면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올려놓고 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캐나다 축구협회와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예. 우리 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이제 우리는 이 최종 예선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축국이기 때문에 네. 개최국이기 개최국이죠. 때문에 이제 본선에 올라가 있고 네. 또 이제 개최국이 갖고 있는 이 프리미엄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자신이 가족이 살고 있었고 또 편안해하고 이미 경험도 있고 네네. 또 미국인으로서 뭐 지리적으로 미국 월드컵과 이 캐나다 월드컵에서 본인이 나섰을 때 그쪽에 주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예. 저는 애초에 우리가 하나의 카드였지 우리에게 올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 어떤 감독 연봉 협상에도 좀 작용이 있었을까요? 그럼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이 돈 때문에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뭐 접한 것은 일단은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예.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협회가 정말 좋은 감독을 위해서 선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뛰고 있고 네. 그 뭐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네. 파격적인 감독하고도 컨택을 했던 그래요? 그런 어떤 정보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나름 협회가 지금 뭐 좋은 감독을 찾기 위해서 예.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이 메리트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폐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네. 좋은 감독을 모시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감독까지 컨택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 최근에 그 보니까 어떤 팬이 물었더라고요. 클롭 감독한테 한국 대표팀 맡아달라고. 그 정도 감독 수준 되나요? 네. 아, 그 정도도 되는 부분.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개인 제 그 SNS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좋은 감독을 데려오려면 당연히 좀 돈도 많이 든다. 근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가? 가령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위약금도 한 100억 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천안의 축구 종합센터 건설비도 지금 수백억 원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감독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여건이 지금 될까요? 재정적으로는 예.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천안축구센터에 원래 이제 예상했던 그 금액 대비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악재가 생기면서 지금 뭐 원자재 값이 완전히 올라가면서 그 예산도 건설비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네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스포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으로 좌우로 또 이념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계급으로 극렬하게 갈려 있었던 이 나라가 그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축구라는 이름으로 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치가 축구 안에 녹아져 있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곳에 쓰여지는 돈이라면 저는 이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네네. 그래서 저는 좋은 감독을 모시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은 실무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 그것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저는 돈 때문에 못 데려온다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르님, 이영표 해설위원이 지적한 내용 공감됩니다. 아이들 운동시키려면 돈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연습 경기부터 따라다녀야 하거든요. 좋은 선수에 대한 욕심만 있고 지원은 없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 현실 답답합니다 하시고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0615님, 외국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선진 축구에 대한 철학 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님을 PSV 아인토벤에 데려가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자원이 됐다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죠 하시는데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언론과 여론 또 축구 팬들 또 축구 협회 어떤 당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한 1분 안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모든 행정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반드시 공개된다라는 대전제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몇몇 이제 최근에 뭐 협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면 사건도 있었고 예. 또 몇몇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사면 사건 같은 경우를 저는 대표적으로 정말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났으며 이랬는지를 정말 다 밝히는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런 것들을 다 밝히는 것으로도 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네. 공개할 수 있는 용기만 있어도 네.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행정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완벽한 행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수했을 때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또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행정을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어이추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불발됐죠. 우원식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 민주당 경선이 어제 있었고요. 네네. 이제 제1당위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모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의장으로 당선될 것이다라면서 네. 어의추라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예. 어제 결과적으로는 5선의 아니었죠. 의원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국회의장은요, 국가의전서열 2위이자 또 입법부 수장이고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네. 이제 국회법의 빈틈을 해석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예고를 그렇죠. 했었는데, 기계적 중립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당선이 안 됐지만 우원식 의원도 굉장한 강경파입니다. 오늘도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네네. 미리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자, 일단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만약에 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6월 중에 예.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겠다라는 그렇죠. 뜻도 밝혔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직권상정 권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진표 현 의장이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의원도 뭐 되게 강경한 입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민주당의 일부 강성 권리 당원들은 이 진통을 계속되고 있고 뭐 탈당하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이게 왜 이런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와 이 친명 강성파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추미애 의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당선인들이 우원식 의원을 찍었다라면서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요.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공식 발언을 통해서 어제 경선 결과로 당원과 지지자가 실망하고 그렇죠. 분노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는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추미애 의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고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는요. 누가 우원식을 뽑았는지 의원들을 색출하자, 해명해야 한다. 네. 이런 요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이런 내용들 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어제는 또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식사 정치를 재개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지난달 24일에 낙선자와 낙천자들을 먼저 만나서 위로를 그렇죠. 했고요. 네. 지난 13일에 황우여 비대위 그리고 어제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경북, 대구 초선 당선인들과 만났습니다. 네, 네. 13명을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고요. 이 초선 당선인들에게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 정부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 기죽지 말고 의정활동을 해라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서 말한 권한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이고요. 예. 그리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이 있으니 기죽지 말고 의정활동을 해라라고 당부를 했고 네. 요거는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거부권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당정 관계 관련해서는 네네.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공개석상에 참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네, 어제 훈 만에 예.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153일 만이고요. 그동안도 국내에서 열렸던 정상회교 일정에는 참석을 해왔는데 네네. 그 일정들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예. 사진을 공개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40총선 이 사전투표 때도 비공개로 못본것 같아요. 투표를 했었죠. 네네. 예. 민주당에서는 이 최근에 있었던 검찰 인사 이 찐윤, 윤핵관 검사들이 이제 대거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간 이후에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는 날에 네. 김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활동 재개한 것 아하. 어떤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은요. 이번 주 내내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봤다. 걸어가는 걸 봤다. 나랑 셀카 찍는 걸 목격했다. 뭐 이런 것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목격담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으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공공장소 목격담도요. 어떻게 보면 의도가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당내에서는 읽히고 있고요.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당대회에 나오려면은 이 4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걸 뛰어넘는 명분,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주변에 당원들이 부른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친윤계에서는 다소 반대하는 목소리의 톤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일단 대세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특위가 오늘도 이제 회의를 했고요. 총선에 왜 졌는지 누구의 책임이 큰지 등을 백서에 담겠다는 게 지금 특위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철규 전 공관위원 등과 만나서 함께 회의를 했고요. 한동훈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은 한동훈에게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도 100%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서로 100%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누구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백서특위 내에서도 친한과 친윤의 갈등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백서특위위원장을 맡은 조정은 의원이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전 사무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공수처장 청문회 때문에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것을 두고도 제대로 된 이 면담과 회의 날짜가 조정이 안 됐다라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음악 이야기 전해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격주에 한 번씩 앞으로 뵙게 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떤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청취자분께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음악이면은 다 관심이 있죠.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K-팝이다 보니까 네. K-팝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모든 음악에 다 관심이 있고 네. 분석하고 연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팝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하이브와 어도 사태, 뭐 오늘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K-팝의 이면이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계기로 좀 K-팝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K-팝 아이돌 가수의 음악만 K-팝으로 정의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K-팝이라는 말은 애초에 가요라고 우리가 불렀던 한국 대중음악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외국 사람들이 K-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뭐 J-팝 일본의 것 하듯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역수입해서 쓰고 있는 건데 사실 K-팝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코리안 파퓰러 뮤직,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뜻이지만 일종의 이 아이돌 음악은 대표 메뉴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글로벌화에 성공한.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음악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K-팝이라는 하나의 그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돌 음악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K-팝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대중음악 일반을 가리키는 뭐 영어식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K-팝 어느새 뭐 우리나라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산업이 됐는데. 실제로 K-팝의 위상이 어떤지 잘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뭐 빌보드 핫100 같은 뭐 지표로만 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이 K-팝의 위치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가 대중음악에서 성패 여부를 보통 선진 음악 시장, 대표적으로는 영미권, 그중에서도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차트 진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죠. 뭐 스포츠에도 메이저리그나 NBA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빌보드 핫100, 뭐 최근에 빌보드 200 앨범 차트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K-팝 그룹들이 뭐 지속적으로 차트에 인을 하고 또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물론 큰 성과고요. 최근에는 뭐 코첼라라든지 뭐 롤라팔루자 같은 그 세계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에 이제 심지어는 헤드라이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죠.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K-팝이 지금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흐름이나 뭐 기세라고 볼까요? 기세요. 뭐 그런 의미로도 보는데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 대중음악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음악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기본적으로 로컬 음악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컬이라는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로컬 음악이 몇 개나 되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영국, 뭐 캐나다, 북미권 혹은 남미권의 음악들이 사실상 이걸 좌우하고 있죠. 그래요? 지배하고 있죠. 근데 그 외에 성장하고 있는, 그것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대중음악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K-팝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메이저한 대중음악 이외에는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뭐 지금 빠른 성장세, 뭐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K-팝이 해외에서 그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 멀게는 싸이 씨의 강남 스타일이 한국말 가사인데도 이렇게 세계에서 흥행을 해? 뭐 그 이후에 BTS 같은 세계적인 그룹은 영어로 된 음반을 내게 됐는데 차이가 커요. 어떻게 K-팝이 해외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크다고 봐요. 사실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80년대 이후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소위 MTV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요 세대로 이제 옮아갔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게 포착을 하고 또 거기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이 흐름을 잘 읽어내고 이 흐름에 맞는 음악 스타일과 퍼포먼스 스타일을 개발한 것이 K-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음악, 그리고 팬들과 아주 밀착적으로 소위 말하는 덕후들을 양산하는 고관여층의 소비자를 양산하는 음악, 그리고 이런 쇼츠라든지 뭐 SNS라든지 뉴미디어에 최적화된 음악,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받아들인
하나의 뭐 청년 문화로서 예, 그 매력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K-팝을 알려면 세계관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세계관이 뭘까요? 우리가 영화 반지의 제왕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이루고 있는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설정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뭐 몇 년에서부터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다. 네네네. 뭐 이거는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정이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그런 설정 세계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던데요. 뭐 엑소플랜에서 건너온 뭐 그 초능력자들이 있어서 뭐 불 뭐 순간 이동하고 그러죠. 네.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물론 그렇게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가 하나의 별개의 세상에 별개의 스토리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들어서 팬들로 하여금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뭐 음악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보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에 전혀 다른 의미로서 존재하는 아티스트를 상정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일종의 놀이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군요. 근데 K-팝이 하나의 장르처럼 변하면서 이제 팬덤은 확 몰입하는데 대중은 이런 가수가 있었어? 이렇게 뭐 잘 모르는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K-팝이 뭐 소위 매니악해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산업적인 이유였어요. 산업적인.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K-팝이 좀 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고관여층의 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것이 도움이 돼요. 네, 관문을 높임으로써 그 관문을 그 높은 관문을 넘고자 하는 고관여층을 더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는 또 한계에 부딪히는 측면도 있죠.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10명 중에 2명을 제대로 포섭하자는 전략인데 그러면 나머지 8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가 늘 남아있는 거죠. 사실 최근의 K-팝은 이 나머지 8명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고 뭐랄까요,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소위 말해 이지 리스닝 계열의 음악들이 새롭게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지 리스닝 계열의 음악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세계관 또 우리가 잘 아는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지난해부터인가요? K-팝의 위기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사건 사고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많이들 아시는 뭐 50-50가 뭐 신화를 썼지만 금방 그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제 아쉽게 또 하나의 전설의 한 챕터를 또 마무리한 부분이 있었겠고 가장 큰 뭐 K-팝 씬의 가장 최고의 스타였던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백기를 가지게 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SM 뭐였죠? 경영권 분쟁 같은 것도 있었죠. 주식 관련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K-팝의 위기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끌려는 어떤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마케팅적 전략도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사건 사고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원래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K-팝이 어떻게 보면 그 구멍가게적인 구조에서 기업적인 그 구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집이 커지고 그리고 하지 않았던 영역으로까지 K-팝이 진출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대담해지고 더 규모가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저는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K-팝의 위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체질 개선에서 오는 규모 확장에서 오는 리스크의 커진 반대로서 리스크가 커진 부분을 저는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K-팝에서 K를 떼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주장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뭐 이수만 씨, 뭐 박진영 씨, 양현석 씨 그리고 방시혁 씨까지 이어지는 이 K-팝의 뭐 1세대, 2세대 창업자들이 K-팝을 진화시켜가는 하나의 궁극의 지향점이에요. K를 떼자. 그거는 이제 현지화 모델이라는 말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의 한국 가수를 훈련을 통해서 해외를 진출하자라는 게 원래 1단계적인 마인드였다면 외국 멤버라든지 현지 멤버를 활용해서 다국적 그 그룹을 만든다는 게 2단계 마인드. 뭐 블랙핑크 같은 그룹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현지 시장에서 통하는 현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현지 전용 그룹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현지화의 마지막 3단계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K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 글로벌한 시장에서 K-팝이냐 아니냐는 구분 자체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리가 미국 대중음악을 A-팝이라고 하지 않고 뭐 영국 음악을 뭐 B-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주도권의 문제인데 예. 사실 기준이 되는 음악은 굳이 수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K-팝에서 K가 떼어져야 된다는 말은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보편적인 음악이 됨에 따라서 국적 자체의 구분, 이게 한국에서 나왔다, 뭐 한국어로 됐다 이런 말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거다. 네. 그 안에 멤버가 한국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네. 언젠가 뭐 지금 이게 차트 보면은 뭐 팝 부문, 뭐 K-팝 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팝 안에 뭐 저스틴 비버 밑에 2위로 뭐 그냥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그룹들이 한국적인 그룹이 아니라 그 현지화된 그룹이 탄생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K-팝 팬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내가 K-팝 팬으로서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이제 팬덤의 어떤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K-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가. 네네. 그래서 그 그룹을 내가 좋아하는가 아닌가, 혹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가, 이게 이제 한국 대중음악에서도 그런 분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K-팝 산업에서 좀 변화해야 할 점, 또 당부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조금 더 인간적일 필요가 있겠다. 인간적일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의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과정인데 그 안에서 어떤 어떤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혹은 그 아티스트 뒤에 있는 창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어떤 그 창조력 같은 것들을 조금은 낮추어 보고 단지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공장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찍어내면 된다라는 것에 지금 좀 골몰해 있는 상태긴 해요. 물론 그걸로써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앞으로 K-팝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장형 시스템이라는 이 커다란 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도드라진 개인들이나 본인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뮤지션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간적인 면모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예술적인 면모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죠. 금시초문 김영대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이경은님, 혹시 오늘 기자님 마지막 방송인가요? 5617님, 저녁에 빛과 소금이었던 김용준 기자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하시고요. 7710님, 마지막 방송이라는 걸 알고 아쉬워서 보냅니다. 듣다 보니 센스 있고 재미있게 진행을 잘하셔서 KBS 라디오로 고정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아쉽네요 기자님. PD님, 작가님 모두 고맙습니다 하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뉴스레터 K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딱 반년 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지켰네요. 뉴스레터 K 들으면서 그 자녀분들에게 가르쳐줄 시사가 한 번에 정리됐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문자 사연도 받았었는데 특히 청취자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근사하게 만들어준 연출진 조성원, 김기현 선배, 그리고 박선영 PD, 초창기 멤버였던 송지민 PD, 이현수, 백승민 작가님, 이권훈 오퍼레이터님, 기술감독님 분들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라디오 앵커를 맡게 됐었고 또 떠날 때도 갑작스러워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다음 달에 사랑하는 예비 신부 김수현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끝곡은 제가 골라봤습니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면서 저와 함께한 뉴스레터 K가 예쁜 시간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